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서양미술사 두 번째 강의로요. 지난번에 1-1 강의, 1-2 강의를 들었고요. 올해는, 지금 이 시간에는 교과서 108페이지인 인상주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19세기 조소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다들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 참고해 주시고, 내용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 PPT 있으니까 PPT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반복할 수 있으니까 혹시 잘 못 들었으면 다시 반복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PPT를 공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잠시 접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양미술사가 있는데요. 서양미술사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 2-1 강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2 강의에 후기 인상주의를 할 예정이고요. 2-3 강의에는 19세기 조소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8페이지인 서양 미술사의 근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인상주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화단을 주도하던 살롱전에 반대하며 생활상이나 자연에서 느끼는 순간적 감정을 밝은 색채와 적흥적 붓칠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물체 고유의 색 개념을 부정하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채를 감각적으로 담았고요. 생활의 단편이나 자연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아래 그림들 어때요?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사람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상주의의 작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인상주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색깔도 아주 화려하고 화려하다는 것은 뭐 화사하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인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인상주의는요, 19세기 프랑스 화단의 중심이었던 살롱전에 반대하여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고상한 역사화나 보수적인 관념을 얽매이지 않고 당대의 생활이나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을 밝은 색채와 적극적인 붓질을 통해서 순수하고 시각적인 인상으로 포착하려고 했던 미술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인상주의 이후의 회화에는 세 가지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림이 아주 밝아졌다. 두 번째, 개성이 많이 강조됐다. 그래서 개성적인 붓질이나 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세 번째는 회화의 자율적 질서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결론은요, 모네의 이제야말로 창문을 열고 자연을 내다볼 때며 아틀리에에서 자연으로 나올 때다라는 말과 미술사학자였던 도리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작품이 창작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 라는 주장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평론가 중에서 리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상주의 작가들에 관한 글을 쓰는데요. 한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소재 자체보다도 색조 위주로 취급하는 점에서 다른 화가들과 다르다라는 기술을 한 내용에 기인을 했다고 합니다. 인상주의 화가라는 말은요, 사실 기성의 시각과 근유에서 본 낯선 형식에 대한 조롱이었다고 합니다. 1860년 후반에 마네와 드가가
새로운 화풍에 대해서 교류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작가들과 약간 다른 화풍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견해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경향의 작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가장 많아 동료이자 리더 역할을 한 마네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주의에 등장을 했었던 마네 있죠? 이 사람도 인상주의에 같이 합류해서 연장선상으로 합류가 된 거죠. 이 마네는요, 어두운 배경에 인물을 밝게 처리한 올랭피아를 제작했는데요. 이 작품은 전통 누드화의 구도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죠. 이러한 명한 대비법은요, 풀바디의 식사에서도 보이고요. 1866년부터 사진과 일본 미술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1870년대에 들어서 금정과 회색을 많이 사용하여 필치는 더욱더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마네에 대해서 잠시 또 봤고요. 이번에는 모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네는 인상주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작품은 모네의 해돋이 인상인데요. 이 작품은 지금 PPT에는 없지만은 원래 이 해돋이 인상은요, 스케치로 제작했던 작품이었지만 자신의 의도가 잘 살아났다고 보았던 모네는 그대로 전시를 하였고, 이 작품을 본 것은 뭐 미완성이라는 비난과 함께 인상을 그렸다는 조롱까지 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네의 신념에 찬 미학은 생 라자라 역이나 집더미, 루앙 대성당 같은 연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적 태도에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철저히 광선의 변화에 주목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한순간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모네의 이러한 태도를 동료 세자는 모네는 눈밖에 없다. 그러나 굉장한 눈이지 라고 감탄했지만 상징주의의 시인이고 평론가였던 오리에라는 사람이 사실주의의 변종으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80년대 초부터 인상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각적인 자연스러움. 더 이상 추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둘째, 젊은 작가들이 비판적 입장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셋째, 이미 나이가 들어 열정이 사그라들고 서로 마찰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다른 유형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뭐 그렇게 각각의 유형으로 바뀐 것이 더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앙 대성당 작품, 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모네가 한 작품만 그린 게 아니고요. 이 작품은 4개 정도의 작품으로 연속으로 그렸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건물을 보면서 새벽녘,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저녁 무렵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똑같은 스케치로 해서 그렸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 자신의 그 인상파 이론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아마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녘의 색깔과 오전의 색깔과 오후의 색깔과 그 다음에 해질 무렵의 색깔이 각각 똑같은 대상물을 보는데 달라졌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빛과 함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채, 이거를 그 순간순간 오전에 보이는 색깔, 오후에 보이는 색깔, 저녁에 보이는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림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연작으로 모네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르누아르의 작품 보겠습니다. 르누아르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작품이고요. 고양이를 안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시기에 나는 인상주의에 끝까지 가보았는데 새색이나 그리는 방법 어느 것도 모르겠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르누아르는 이야기했습니다. 1887년이 될 무렵 피사로, 그 다음에 시슬레, 그 다음에 르누아르 등의 분놀림은 사물들이 지닌 질감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유연한 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슬레는 인상주의로 이어지는 작은 점들로 엄격해져 갔고요. 세자는 대상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튼튼한 구조 같은 방향의 잔터치로 화면에서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세잔의 이야기는 나중에 신인상주의가 아니죠. 다음 시간인 후기 인상주의의 세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누아르는 내가 배울 곳은 박물관이라는 이질적인 말을 남겼고 옛 대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유체로 프레스코아의 효과를 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르누아르의 작품의 특징은 19세기 파리 부르주아의 여가와 자연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채로 그리는 것이었는데요. 프랑스 로코코 미술을 바탕으로 드라큘라의 색채와 프랑스 아카데미의 인물화 전통을 개성하는 전통주의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았던 말년에도 그림을 쉬지 않았으며 조각 작품도 남겼습니다. 다음은요, 드가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드가는 이게 무용수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앵그르의 소묘를 많이 존경했다고 하는데요. 드가는 노란색과 분홍색의 두 무용수라는 이 작품이 있죠. 드가는 파스텔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파스텔은 굉장히 부드럽죠. 이런 작품들을 파스텔화로 그렸고요. 단지 파스텔화의 단점이 있다면 빛이 약해요. 그래서 그림의 색깔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드가의 작품을 미술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깜깜한 정도로 되어 있고 살짝 밝은 빛을 주었습니다. 환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빛이 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나온 그 빛으로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파스텔화를 잘 알고 있기에 빛을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자, 파스텔을 주로 그렸고요. 파스텔에서 풍부한 색채 효과를 발견하고 중요한 매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모네처럼 찰나의 포착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경마나 발레와 같은 순간적인 동작과 소묘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화가였던 그가 제작한 14살 소녀 무용수라는 조각은 드가가 가졌던 다양한 표현 영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드가가 사실은 말년에 또 시력을 많이 잃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항상 무용수를 그렸기 때문에 조각 작품으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아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무용수 자체를 찰흙으로 만지면서 모양을 무용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인상주의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신인상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상주의. 빛과 색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캔버스에 재현하고자 했고 19세기 후반의 미술운동입니다. 인상파에서 아까 시시각각 변하는 빛, 그 빛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다 그랬죠.
신인상주의는 그 빛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때 색채 과학 이론이 발표가 되고 그 이론을 그대로 그림에 접목을 시켜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처럼 신인상주의는 인상주의를 개성하며 새롭게 발견된 색채과학 이론을 적용했고 색을 섞지 않고 작은 색점을 병치하여 시각적 망막상의 혼합,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만 혼합이 되지 팔레트에서는 물감을 섞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혼합을 꾀하는 전묘법을 고안했다. 다른 말로 병치혼합이라고 합니다. 병치혼합. 아래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요. 앞에서 봤던 작품들하고 조금 다르게 아주 조그만 점들이 보일 거예요. 너무 많은 점들이 있죠. 네. 지금 이야기하면 컬러 프린트가 나올 때 아주 작은 점들로 아마 프린트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죠. 그 느낌처럼 된 거예요. 다시 신인상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빛과 색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캔버스에 재현하고자 했던 19세기 후반의 미술운동이라고 했죠. 1886년 비평가 펠릭스 페네옹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용어로 넓은 붓질 대신 점으로 색을 찍어서 직접 표현하여 점묘화 혹은 점묘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인상파는요,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지 않고 바로 캔버스에 색점을 나란히 찍어보는 사람의 망막에서 시각적으로 혼합해 보이는 점묘법을 선호했습니다. 자, 대표적 화가로는 세라가 있는데요. 세라는 색채에 관한 과학 이론을 원리로 삼았고요. 캔버스의 균일하고 작은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어서 눈의 망막에서 색이 혼합되고 색채를 혼합함으로써 빛이 가지는 원래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몇 세인가면 30세.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그리다가 아마 벽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또 다른 신인상주의 화가로서는 폴 시냐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로 사망한 세라에 이어서 점묘법의 이론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시냐크의 작품은 요거죠. 세라의 작품은 요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폴 시냐크는 일찍 죽은 세라를 이어서 점묘법의 이론을 알리고자 했고요. 신인상주의 점묘법은요, 1880년대 후반부터 파리의 최신 미술운동으로 피사로, 시슬레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뿐 아니라 고갱이나 반 고흐, 마티스와 같은 후기 인상주의 이후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신인상주의 미술은 짧게 끝났지만요. 명암을 배제하고 밝고 선명한 물감을 사용한 신인상주의는 회화에서 색채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티스와 블라멩크는 점묘법의 풍경화를 통해 채도가 높은 색채와 율동적인 선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고 1906년에 야수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묘법은 공간의 역동성과 속도감을 중시했던 보초니 발라와 같은 미래주의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냐크에 알아봤고요. 다시 쇠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쇠라의 또 스커스라는 게 있죠. 스커스. 프랑스의 화가이자 소묘가로 비례와 균형을 중시한 고전주의 전통을
따라 인상파가 무시한 화면의 조형 질서를 다시 구축하고 일회성이 있는 인상파 그림에 그리스나 이집트, 르네상스 미술과 같은 항구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프레스코와 벽화에서 영감을 받은 등 전통을 중요시했고요. 서커스와 같은 대중문화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아카데미의 교육에 따라 고전의 모사와 소묘에 힘썼으며 그 다음에 샤를 블랑을 통해 광학 이론을 탐색하고 1881년에는 들라크로의 작품의 색채 대비와 보색 관계를 분석하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폴 시냐크와 에드몽 크로스를 만나 분할주의를 함께 개발했고요. 파리의 스커스 경마장 장면을 소재로 현대생활의 단면을 고전적인 음숙함과 신뢰의 빛을 분석하는 과학적 태도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도 쉐라의 작품이죠.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의 작품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시냐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냐크 식당이라는 이 제목이죠. 식당이라는 제목, 프랑스 화가이자 비평가입니다. 쇠라의 지지자로서 점묘법을 일원화하고 후대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파리의 부유한 상인 가정 출신으로 1880년 모네의 전시를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쇠라의 아스니에르의 수욕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는 분할주의에 매료되어 이후에 세라와 더불어 분할주의에서 더욱 순수한 색채를 사용하는 점묘법으로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1차 시를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